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좀 반가운 뉴스부터 전하겠습니다. 이재명에게 지역 의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지난 6월 10일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혜자로서 이른바 몸통으로 지목되어 추가 기소된 이재명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벌여왔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11부 신지루 부장판사가 이미 공범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를 했고, 또 돈을 준 김승택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터여서 이재명이 빠져나갈 길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화영 재판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될 터이니 증거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까닭도 없어 보였습니다. 수많은 증인이 신청되고 그래서 1년씩 2년씩 재판을 끌 이유가 없는 재판인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은 대단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 데다가 몸통도 아닌 이화영이 이미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이어서 이재명이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은 무슨 짓이든 해서 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야 할 터였습니다. 어떻든 중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맞이해야 될 터이니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 검사까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모든 민생 문제를 뒤로한 채 최상위 특검 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통과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도에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에 올인하는 방법도 스스럼치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지금 절박합니다. 결국 이재명은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대장동 백인동 사건에 병합을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합의 33부는 대장동 백인동 두 게이트급 사건에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범했던 범죄인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병합한 엄청난 크기의 덩치를 가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합의 33부가 심리 중인데 아마 기록만 하더라도 리어카로 한 리어카는 될 겁니다. 이재명은 작년 3월 대장동 게이트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사건으로 기소가 됐고, 이후에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된 백인동 사건이 이 재판에 병합이 됐죠.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4개월째인데 아직도 첫 번째 사건인, 가장 작은 사건인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심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에 대한 선고는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신문은 3, 4년 뒤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33부에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도 심리 중인데 이 재판은 다른 사건과 이 결이 달라 병합되지 않아서 오는 10월경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대장동 사건에 병합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은 적어도 3, 4년이 지나야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이화영 재판을 심리를 했던 수원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 재판이니 모든 증거조사도 새로 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에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하는데 총력전을 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 하필 대법원 일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대법관들 중에서 가장 진보 좌파 성향이 두드러진 김선수 대법관 등이 있는 일부라서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표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서울 법원에 병합이 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대북송금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상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을 해달라고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북송금은 수원지법, 대장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 일부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 재판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열릴 경우에 상급법원 결정으로 사건을 한 법원에 병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청 2주 만에 이를 기각을 한 것입니다. 별도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언론은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렇게 썼습니다. 토지관할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 사건의 규모,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아마도 대북송금 사건은 대장동이나 백인동 사건과 달리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범한 범죄인데다가 무엇보다도 이화영과 김성태를 재판한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관할 변경 신청은 재판 지연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역시 이재명의 병합 신청에 대해 이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다. 결국 이재명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지연에는 실패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지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을 피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폈지만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어제는 이재명에게 최악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한 부장판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은 이재명 사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또 대장동 재판이 느려지고 있는데 증거가 많고 복잡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병합하면 1심 선고에만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신준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계속 맡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과연 그냥 넘어갈까요? 언론은 벌써부터 이재명의 지연 전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다시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위정교사 등 다른 재판에 병합을 해달라고 추가로 신청을 하거나 수원지법 재판장인 신준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화영도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무려 75일 정도 지연을 시킨 바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얘기입니다.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 중에 총격을 당한 뒤에 이 성조기를 배경으로 경호원이 둘러싸여 피를 흘리며 팔을 휘두르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지금 미국 대선을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의 피격 이후 지지자들의 대결집이 예상되면서 노쇠함을 감추기 바쁜 조 바이든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열세에 처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선거는 넉 달이나 남았는 데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든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선거 기간 최대 이벤트인 전당대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이번 비습 사건으로 이른바 메가, 일부 언론에서는 마가라고도 하더군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마가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폭발적인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TV 토론 참패 후에 당 안팎의 퇴진 요구와 싸워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멤버들이 측면 지원에도 명백한 열세에 취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이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는 아주 정상적이었다. 이 얘기를 아주 언론에 공개적으로 해야 됐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총격을 받은 뒤에 경호원들이 부축을 받아 무대로 내려가면서 주먹을 쥐고 흔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핏줄기가 보였죠.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소셜미디어에 주먹을 불끈 쥔 이 트럼프의 사진을 공유하며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며 환호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등 주요 인사들이 지지 선언도에 따랐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기를. 한편 바이든의 닷새 전 묘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슨 귀신이 들린 걸까요? 바이든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트럼프를 관역의 중앙에 넣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이든이 고액 기부자들을 안심시키고 본인 거취를 얘기하는 대신에 트럼프를 공격하는 데 집중을 하자며 했던 말인데 강경 보수 인사들이 이 발언을 바이든을 공격하는 재료로 삼으며 지지자 결집을 유도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경합주 위스콘신의 밀워키에서 열리죠. 이 전당대회 때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될 예정입니다. 날아오는 총알도 피해가며 살아남아서 이른바 대관식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완벽한 서사구조가 갖춰진 것입니다. 아마 미래의 영화의 소재로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바람에 트럼프가 첫날 발표할 부통령 후보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트럼프에게 지난 5월 내려진 유죄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뉴욕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성난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며 후원금이 불과 만 이틀간 48시간 만에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60억 원 이상 쏟아졌습니다. 이틀 동안 모인 돈이 그렇습니다. 트럼프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이들, 말하자면 중산층 이하 백인 노동자들이죠. 이 트럼프 지지층에게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탄압을 위해 법과 제도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이 지금 먹혀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는 이날声明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자, 과연 트럼프 유죄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해집니다. 아마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한편 바이든 입장에서는 TV 토론 이후에 당 안팎에서 3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후보 교체론이 잠시나마 잦아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바이든이 가장 공을 들여온 곳 중에 하나인 경합주, 이른바 경합주라고 부르죠. 바이든과 트럼프가 비슷비슷하게 지지도를 보이는 곳, 그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난 데다가 테러를 극복하고 일어선 트럼프가 누릴 정치적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지죠. 이 폴리티코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백악관으로 가는 트럼프의 길이 쉬워진 것은 물론 상하원 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원 의원들은 3분의 1이 바뀌죠. 그리고 하원 의원은 모두 바뀝니다. 한편 FBI는 13일 트럼프를 쏜 범인이 펜실베니아의 소도시 베실파크 출신 20살 백인 남성인 토머스 메이슈 크록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선거인단 명부를 확인한 결과 크록스가 공화당원인 것을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대선 승패를 결정한다. 13일 피격 직후에 주먹을 지켜든 도널드 트럼프의 사진도 미 대선 구도를 뒤흔든 사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아주 고전적인 삼각구도를 찍힌 이 사진에서 이 성주기를 배경으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피를 흘리며 주먹을 움켜쥐는 트럼프의 영웅적인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화가 외젠 델라크루아의 그림이죠.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건 프랑스 혁명 때의 풍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연상된다는 말과 함께 같은 구도의 2차 대전 사진들이 많습니다. 성조기를 중심으로 군인들이 집결하고 있는 사진 말입니다. 그 사진들처럼
어제 트럼프의 사진은 역사적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에 지지자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신의 트윗에 이 사진을 공유를 했고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용감한 면모에 열광을 했습니다. 이는 노쇠한 조 바이든의 이미지와 더욱 대비가 되면서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결정적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당선 시에 역사 교과서에 실릴 사진이고 올해 퓰리처상이 예약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진을 찍은 기자는 AP통신의 에반 부치인데 이 부치는 2021년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 이 흑인 사망 항의 시위, 그 시위에서 두 장의 사진을 찍어 이미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최근 좌파 언론들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언론은 노골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에 이은 조기 대선을 말합니다. 어제 경향신문이 그랬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향신문은 1987년 이후에 한 차례 변경을 경험했다고 썼습니다. 경향신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차기 대선 2027년 3월 치러질까? 이제 탄핵 사태를 피하게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뿐이다. 과연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수수 의혹과 이태원 참사 그리고 해병대 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탄핵 사유입니까? 특검이 그 사건들에게서 찾아낼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무엇일까요? 경향신문은 국회 청문 사태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문 동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큰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140만을 돌파를 했죠. 국회 청문은 일반적인 온라인 서명운동과 다르다. 이 동의자가 5만 명이 넘어서면 관련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윤석열 탄핵 청문은 지난 6월 24일 5만 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정청래 위원장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문회에 정인만 39명이 예정되어 있죠. 일반적인 관측은 이렇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견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솔직히 탄핵 구성 조건을 찾기가 힘들겠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것은 맞지만 탄핵으로 직진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청문 소위에서 청문회 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것이다. 권고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한다면 파행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난 7월 9일 법사위가 채택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7월 19일과 26일에 두 차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총 39명이 정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올인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직은 일부지만 촛불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매주 주말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촛불 시위를 열어왔습니다. 분수령은 오는 7월 20일과 27일 열리는 촛불 집회입니다. 모두 국회 청문회 다음 날입니다. 자, 이제 수원지법 형사 13부에서 있었던 이재명 아내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죠. 15일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날 김혜경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혜경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불발됐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보니 검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김혜경의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검찰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신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조국 때도 그렇게 했죠. 진술을 거부해도
일일이 하나씩 신문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항의는 이렇습니다. 피고인 김혜경은 검찰에서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해놓고 법에서 정해놓은 신문을 못하게 한다. 지난 재판에서 김혜경 측은 김혜경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수사받고 있어서 신문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이라며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그때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5일에는 검찰이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김혜경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 중에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8월에 선고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필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